예, 중국 거시경제학 11장 이제 아마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노동 공급 여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어서 현재 소비 (current consumption이)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고 현재 소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11장의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을 마지막에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지껏 그렇게 해왔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 우리가 모형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어떤 정부의 정책의 변화라든가 혹은 뭐 우리가 6장 노동시장에서도 봤고 앞서 뭐 이기감 모형 컨섬션 리저 초이스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 이제 모형을 예,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재미있는 이슈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11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current consumption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까지 보고 그리고 나면 정부의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만 우선 뭐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 못하는 건 좀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커런 컨섬션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현재 소비 수준이 될 것이고 여기서 A는 우리가 이러한 값을 이제 A라고 표현을 했는데 A를 잘 들여다보시면 A가 바로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라고 하면 돌아가 보겠습니다만 이 사람의 평생 소득은 현재 소득이든 미래 소득이든 어떠한 형태를 취하냐면 한참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산 제약을 달리 표현하기 전에 5페이지에 이 오른쪽의 텀이 바로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W 곱하기 H-L, 이 H-L이 바로 노동시간이고 노동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것이 바로 레이버 인컴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이는 일종의 디비던드 인컴이라고 했습니다. 배당 소득,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 내야 되는 세금. 이게 바로 현재 disposable income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시점에서의 disposable income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A라고 가정한 것을 들여다보면 A는 정확히 그러한 형태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디비던드도 있고 텍스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이제 W 곱하기 H가 있습니다. H는 이제 타임 인다우먼트여서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을 모두 다 일을 한다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representative consumer의 현재 소득이나 혹은 미래 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모형을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미 이 representative consumer는 자기가 몇 시간 여가 시간을 소비할지를 결정을 했다. 다시 말하면 몇 시간 일을 할지를 결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L스타와 L'스타를 이미 다 선택을 했습니다. 노동 시간을 다 선택한 거예요. 현재 몇 시간 일을 하고 미래에 몇 시간 일을 할지를 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소득이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현재 소득은 시간당 임금 곱하기 노동시간, 그 다음에 디비던드 마이너스 텍스 이러한 형태로 현재 임금도 결정이 될 것이고 현재 소득도 결정이 될 것이고 미래의 소득도 결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고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소득을 우리가 Y라고 표현을 하고요. 미래의 소득을 Y 프라임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고요. 똑같은 문제인데 예산 제약을 다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Y가 바로 현재 소득, 노동 시간을 이미 선택했다고 전제했을 때의 현재 소득이고요. 마찬가지로 미래의 노동 시간을 이미 선택했을 때 미래의 소득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Y 더하기 Y 프라임 오버 1 플러스 R은 바로 이 오른쪽 텀은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용함수는 전과 똑같은데 여가 시간을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걸 더 이상 고려할 필요는 없겠죠. 이미 선택을 해서 더 이상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여가 시간, 노동 시간을 이미 다 최적화해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 봤던 이 기간 투 피리어드 모형으로 문제를 단순화해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보죠. 효용함수를 그대로 써도 괜찮고요. 이제 여가 시간을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가 시간을 제외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도 좋습니다. 알파의 L 프라임의 스타 이것도 선택을 이미 했고 이미 최적화가 끝난 상태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현재 소비를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로만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예산 제약은 마찬가지로 C 바로 한번 라그랑지 극대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예산 제약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다가 예산 제약을 잘 표현해주면 됩니다. 더하기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그 다음에 소득을 먼저 쓴다고 했습니다.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 y 프라임의 1 플러스 r 그 다음에 마이너스 현재 소비 마이너스 미래 소비의 현재 가치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고요. L은 이미 선택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다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 안에도 L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L을 우리가 이미 선택했다고 했기 때문에 Y도 이미 다 주어진 값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C는 얼마만큼이 될 것이고 미래 소비인 C'은 얼마만큼이 될 것인가만 우리가 해결하면 되겠죠. 첫 번째 C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로그의 C는 로그의 x를 미분하면 이제 1 over x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1 over c는 어디에만 나타나냐면 여기에 나타나고 여기에 하나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람다 마이너스 c를 곱하면 마이너스 람다 c가 될 테니까 c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마이너스 람다만 남겠죠. 0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소비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 소비가 여기에 한번 나오고 여기에 한번 나오겠죠. 이것도 람다를 곱해서 괄호를 한번 풀어보면 여기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람다의 C 프라임 분의 1 플러스 R. 그래서 C 프라임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는 앞에 베타 써주고요. 로그니까 1 over C 프라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C'에 대해서 미분하면 람다와 1 플러스 R만 남겠죠. 마이너스 람다 오버 1 플러스 R 이렇게 남습니다. 제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우리가 똑같은 예산 제약을 그대로 얻게 되겠죠. 1 플러스 R 그 다음에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푸는 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식은 C는 1 over 람다와 같다라고 쓸 수 있고요. 첫 번째 식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우리가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베타 1 over C 프라임이 바로 람다의 1 플러스 R인데 양변에 C 프라임 한번 곱해줘 보죠. 그 다음에 양변을 다시 람다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C 프라임 오버 람다를 양쪽에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도 곱해주고 이쪽에도 곱해주면 자 왼쪽은 베타에 이건 없어질 테니까요. 1 오버 람다만 남고 오른쪽은 람다 없어지고 C 프라임에 1 플러스 R만 남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식을 정리한 것이고 이제 세 번째 식은 어떻게 이용하냐면 자, 이 첫 번째 식을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C 자리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여기에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보면 예산 제약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C 대신에 1 over 람다가 될 것이고 더하기
C 프라임 오버 1 플러스 R은 뭐와 같냐면 베타 1 오버 람다와 같고 그 다음에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남겠죠. 그래서 안 보이네요. 똑같습니다. right hand side는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우선 다시 한번 써보죠. 1 오버 람다 베타의 1 오버 람다는 y 플러스 y 프라임의 1 플러스 r이 되고요. 그래서 이 식을 1 오버 람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1 더하기 베타만 남고 이쪽은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다 됐습니다. 양변을 1 플러스 r로 나눠준다면 이렇게 1 오버 람다는 1 오버 1 플러스 베타의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식이 뭐였었냐면 바로 C가 1 오버 람다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린 다 한 거죠. 현재 소비를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쓰지 않고요. 제가 1 오버 람다 대신에 그냥 C를 써주면 우리는 뭘 계산한 것이냐면 현재 소득과 Y가 현재 소득입니다. 현재 소득과 현재 소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소득이 한 단위 늘어날 때 현재 소비는 얼마만큼 늘어나는가? 바로 1 오버 1 플러스 베타만큼 늘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앞에 이 값만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불러요.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이라고 불러서요. MPC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얻은 최종적인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그래서 Y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당연히 소비는 한 단위만큼 증가하진 않아요. 베타가 1에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베타는 대충 어느 정도의 값을 갖냐면 우리가 한 기간을 1년으로 생각하느냐, 한 기간을 5년으로 생각하느냐, 10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베타 값이 달라지겠지만 베타는 대체적으로 한 1보다는 작고요. 대략 2분의 1보다는 큰 값입니다. 0.5와 1 사이의 값을 갖는 어떤 값일 테니까 이러한 값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Y가 한 단위 늘어날 때 C는 절대 한 단위 이상 늘어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Y가 늘어날 때 현재 소득이 늘어날 때 현재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만 현재 소득이 늘어난 만큼 현재 소비가 늘어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1 오버 1 플러스 베타는 기본적으로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이 값은 1보다 작고요.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현재 소득에 대해서 현재 소비를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이런 식을 얻었잖아요. 1 오버 1 플러스 베타의 현재 소득 더하기 미래 소득의 현재 가치인데 우리가 미래 소득은 잠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재 소득과 현재 소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기울기가 1 오버 1 플러스 베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 값은 1보다 작습니다. 소비가 한 단위 늘어날 때 소득이 10,000원 늘어났을 때 소비는 10,000원만큼 늘어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을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소비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일반적으로 개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고요. 경제 전체의 GDP가 늘어났을 때 우리는 지금 Representative Consumer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C가 바로 경제 전체의 민간 소비 지출이고요. 바로 민간 소비 지출이고 이게 바로 GD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GDP가 늘어날 때 당연히 민간 소비 지출이 늘어납니다만 GDP가 한 단위 늘어날 때 민간 소비 지출이 한 단위만큼 늘어나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이 current consumption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자율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결정하는데 이자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떨어지겠죠. 물론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해서 Y가 변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왜 변하는지. 우선 Y가 상승하면 미래 소득의 현재 가치가 떨어질 테니까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줄어들어서 현재 소비는 줄어들게 돼요. 자, 이것은 소득이 변해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Y의 변화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Y에도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현재 소득이 이렇게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서 현재 소비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줄어들 테니까 우리가 이걸 앞서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바로 기간 간 대체 효과라고 했었습니다. Intertemporal Substitution이라고 해서 기간 간 대체라고 불렀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혹은 이자율이 하락한다,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 현재 소비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는지 혹은 상대적으로 더 싸지는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현재 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에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늘리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걸 우리가 Intertemporal Substitu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기간 간 대체.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자율이 상승할 때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이야기에서는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반드시 노동시간이 늘어나요. 자,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리가 앞서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현재 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에 현재 소비를 늘리려고 하는 의사결정을 해요. 그래서 현재 일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노동시간을 늘리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한 효과를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야기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러한 효과까지 포함시킨다면 만약에 여기에는 그러한 효과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효과를 포함시킨다면 이자율이 상승할 때 소비가 이만큼 떨어지지는 않고 한 요 정도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여가시간, 노동시간의 변화를 여기 그림에서는 제가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이런 단순한 그림에 노동시간의 변화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효과, 이자율이 상승할 때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와 더불어서 현재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재 소득이 늘어나는 죄송합니다. 노동 공급 시간이 늘어나서 현재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까지 표현을 하게 되면 사실 그 효과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해서 이자율 상승 정도가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이자율이 조금 상승했을 때 사실상 거시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기간 간 대치 효과가 사실 더 중요하지 노동 공급 시간이 조금 늘어나서 현재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기간 간 대치 효과를 압도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공급 시간이 늘어나서 현재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늘어나서 위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실제로 데이터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이렇게만 간접 효과까지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representative form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representative form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1시간이 거의 다 갈 것 같아서 뭐 representative form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뭐 중국 거시경제학에서 처음 다루게 되는데 앞서 우리가 뭐 잠깐 생산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representative form의 역할은 뭐냐면 소비자들이 공급하는
노동을 투입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요. 물론 한 가지 재화를 생산합니다만 재화를 생산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 재화를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해서 이윤을 얻게 돼요. 그럼 그 이윤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레프리젠터티브 컨슈머들이 이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 소득을 얻는다고 했고 그 배당 소득을 제가 파이로 앞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제 기업은 자본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고요. 캐피탈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캐피탈을 가지고 있고 이 캐피탈과 더불어서 소비자들이 제공하는 노동을 투입해서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본을 축적하는 행위를 우리가 투자라고 하고요. 투자를 통해서 자본을 축적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축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우선 기업의 생산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텐데요. 그래서 G는 총 요소 생산성, Y는 이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고 한 가지 종류의 재화만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GD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가 바로 총 요소 생산성, 그 다음에 이제 F는 뭐 전형적인 생산함수를 가리키는 기호고, K가 자본 스탁,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 스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이 current period에 투입하는 노동 시간이에요. 총 노동 시간. 그래서 기업이 투입하는 노동 시간과 소비자들이 공급하는 노동 시간이 이제 균형해서 같아지겠죠. 참고로 그 현재의 자본 스탁, current capital 스탁 K는 주어진 것입니다. 현재의 자본 스탁은 기업이 이제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일종의 인다우먼트 형태로 이건 주어져 있습니다.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총 요소 생산성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current period에 기업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노동 투입량이겠죠.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다음 기에 자본 스탁이 늘어나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current profit, 현재 시점에서의 이윤을 우리가 수입 마이너스 비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생산을 할 테니까 Y만큼을 생산해서 이걸 전부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노동을 투입했으니까 노동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소비자들의 소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 소비자의 예산 제약에 이런 텀이 있었잖아요. W 곱하기 H-L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달리 표현하면 W 곱하기 N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 소비자들은 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N 시간만큼의 노동을 공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WN만큼의 임금소득을 받는데 그 임금소득이 바로 기업이 제공하는 노동비용과 똑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용이 있는데 생산한 것, 그러니까 수입이 발생할 거예요. Y만큼의 수입이 발생해서 노동비용을 지불하고 노동 투입에 따른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고 남는 것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어떠한 베네핏이 있냐면 어떠한 뭐 좋은 점, 장점이 있냐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 스탁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 자본 스탁 K가 늘어나서 다음 기회에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 스탁이 어떻게 변화하냐면 다음 기회 자본 스탁이에요. K 프라임은 다음 기회, 그러니까 future period입니다. 다음 기회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 스탁이에요. 다음 기회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 스탁은 이번 기회에 기업이 생산 활동에 투입한 자본 스탁 K가 생산 활동에 일단 투입이 됐으니까 현재 Y를 생산하기 위해서 K를 이용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K가 일정 부분 마모가 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0% 마모가 될 수도 있고 뭐 5% 마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모가 되고 남은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감가상각률이 20%다라고 한다면
0.8만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스탁 K 중에서 현재 current period에 생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본의 일부가 마모되고 남은 것이 바로 1 델타의 K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다음 기에 가지고 가서 생산 활동에 사용을 해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자본 스탁이 줄어들어서 다음 기에 생산할 수 있는 커패시티가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업은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 다음 기에 자본 스탁이 그만큼 늘어나요. 투자를 한 단위 더하게 되면 다음 기에 자본 스탁이 정확히 그만큼 늘어날 테니까 더 많은 자본 스탁을 미래 생산에 future period 생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 시점에서의 생산 함수는 똑같고요. 형태가 미래 시점에서 얼마만큼을 생산할 수 있는가는 바로 미래 시점에 투입하는 사용할 수 있는 자본 스탁의 크기와 미래 시점에 투입하게 되는 노동 시간, 그 다음에 미래 시점에서의 총 요소 생산성 G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자본 스탁과 관련해서 이러한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current period 현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미래 future period예요. 미래 시점. 기업은 K만큼을 갖고 이제 생산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 다 2기간밖에 살지 못하니까 기업도 마찬가지로 2기간밖에 살지 못합니다. K를 가지고 생산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제공하는 노동 시간을 생산 활동에 투입을 해요. K와 N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Y를 생산하겠죠. 그래서 Y를 생산을 해요. 자, 그러면 K가 생산 활동에 1기간 이용이 됐으니까 일정 부분 마모가 되고 1 델타의 K만큼이 남았어요. 자, 그럼 이제 기업은 Y만큼을 생산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동자들에게, 노동을 공급한 사람들에게 WN만큼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남은 것 중에 또 일부를 투자에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I만큼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 기에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 스탁이 이제 이만큼이 되겠죠. K 프라임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래 시점에 가서 똑같이 N 프라임을 투입하고 K 프라임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Y 프라임만큼을 생산할 수 있고요. 미래 시점에 가서도 똑같이 노동을 투입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W 프라임의 M 프라임만큼의 노동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미래 시점이 되어서는 더 이상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점이니까요. 그러면 생산에 투입하고 남은 자본 스탁이 바로 K 프라임의 감가상각되고 남은 것. 그래서 1 델타의 K 프라임이 남을 거예요. K 프라임을 생산 활동에 투입했으니까 일부가 마모가 되고 남은 것이 1 델타의 K 프라임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델타는 0.2, 20% 마모된다면 그럼 80%가 남았을 테니까 1 델타의 K 프라임이 남을 거예요. 이거 남겨봐야 사실 기업 입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 남은 것을 뭐 다 같이 처분을 해도 괜찮고 다 리퀴데이트 해서요. 그러니까 뭐 자본으로 바꾼다. 여기서 이제 현금화 한다는 뜻이죠. 다 팔아서 유동화 시키는 것이죠. 다 팔아서 처분해서 기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뭐 배당금으로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현재 시점에서 기업은 주어진 자본 스탁과 노동을 투입해서 소비자들이 제공하는 노동을 투입해서 재화를 생산하고요. 자, 생산한 것 중에서 노동 비용으로 쓰고 미래의 자본 스탁을 확충하기 위해서 I만큼을 투자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이윤이 될 거고요. 그럼 남는 것이 이윤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기업의 이윤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윤은 배당금의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대표적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다음 기회 자본 스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번 기회에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한 자본 스탁 중에서 감가상각이 되고 남은 것 플러스 새롭게 투자한 것이겠죠. 투자하고 남은 것 죄송합니다. 투자한 것 이것이 이제 다음 기회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 스탁이 되고 다음 기가 되면 K 프라임과 미래 시점에서 또 노동을 공급할 테니까 노동을 투입해서 Y 프라임만큼을 생산을 합니다. 이만큼의 수입이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자본 스탁
K 프라임 생산활동에 투입하고 마모되고 남은 것을 유동화해서 현금화하든 뭐 유동화하든 처분해서 남은 것이죠. 자, 이것을 다 합쳐서 노동비용 지급하고 남은 것을 이제 주주들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이제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이제 기업들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겠죠. 그래서 이윤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V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현재 이윤이니까 그냥 현재 가치, 파이가 그 자체가 현재 가치니까 굳이 디스카운트 할 필요가 없고요. 파이 프라임은 미래에 실현되는 이윤일 테니까 이건 이제 1 플러스 R로 나누어서 현재 가치로 변환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윤의 현재 가치겠죠. 현재와 미래에 발생하는 기업 이윤의 현재 가치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면 우리가 파이는 생산한 거 마이너스 노동비용 마이너스 투자와 같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미래의 이윤은 미래에 생산한 것, 미래의 노동비용, 그 다음에 자본 스탁 마모되고 남은 것, 나머지 자본 스탁을 처분해서 얻게 되는 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생산하는 것은 이렇고 미래에 생산하는 것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자본 스탁은 이렇게 변화해 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식을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죠.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뭐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문제는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알고 계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기업의 문제 다시 한번 보시죠. 이윤의 현재 가치는 현재 이윤 y-wn 투자, 이게 바로 현재 이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이윤의 현재 가치는 미래 이윤 마찬가지로 y 프라임, w 프라임, n 프라임의 자본 스탁을 청산해 버리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산함수를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k의 n으로 표현했는데 구체적인 생산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계산을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효용함수를 구체적으로 로그 효용함수를 사용했던 것처럼 저는 여기에서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k의 세타, n의 1 마이너스 세타. 세타는 대략 한 뭐 0.6 혹은 뭐 3분의 2 정도, 3분의 1이죠. 죄송합니다. 0.3, 한 3분의 1 정도의 값이 되는 어떤 파라미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산함수, 현재 생산함수, 미래의 생산함수 똑같고요. 형태는 똑같고 다만 이제 k가 얼마만큼이냐, n이 얼마만큼이냐가 다른 것이죠. 생산함수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스탁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다음 기의 자본 스탁은 이번 기에 생산활동에 투입하고 남은 것과 새롭게 투자한 것의 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업은 잘 보시면 첫 번째 노동시간, 노동 투입량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해야 되는 것은 노동 투입량이고, 이제 미래에 결정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노동 투입량이에요. 임금은 노동시장은 완전 경쟁적이기 때문에 임금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가 사실상 우리 11장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아서 우선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현재의 자본 스탁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업이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자본 스탁은 내가 현재 얼마만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미래의 자본 스탁은 얘는 주어진 것입니다. 선택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기업이 I를 늘리면 미래의 자본 스탁도 늘어날 것이고, I를 뭐 전혀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의 자본 스탁은 1 델타의 현재 자본 스탁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기업이 선택하는 것은 정말 딱 세 가지입니다. 현재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할 것이고, 미래에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얼마만큼을 투자할 것인가, 이 세 가지만 기업이 선택하면 돼요.
K는 주어진 것이니까 I만 잘 선택한다면 그러면 K 프라임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선택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우리가 이윤 극대화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더 복잡하게 접근을 한 다음에 주어진 결과를 기업이 선택하는 변수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어진 식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죠. 생산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의 생산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다 정의를 했기 때문에 주어진 식들을 한번 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y 대신에 생산함수를 그대로 써주면요, g의 k의 세타, n의 1 세타가 되고 w의 n i가 바로 현재의 이윤이 되고요. 그래서 기업이 선택해야 되는 것을 제가 하이라이트 해보면 n, 그 다음에 n, i를 선택할 것이고, 이제 미래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 시점에 가서는 1/1 플러스 r에 미래의 생산함수 우리가 똑같은 형태를 가정을 했고, 다만 변수는 조금 다르게 했죠. 미래의 자본 스탁이 현재와 자본 스탁과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미래의 노동 시간이 현재의 노동 시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n 프라임.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자본 스탁을 다 청산해 버리면 될 테니까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업이 선택하는 것을 한번 찾아본다면, 물론 사실 K 프라임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 K 프라임을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겠습니다. N 프라임 당연히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K 프라임도 하이라이트를 해놓죠. 자, 잘 보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식을 사용을 안 했는데, 그 식이 바로 뭐냐면 미래의 자본 스탁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거예요. K 프라임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 식을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I를 결정을 하면 K 프라임이 따라오는데, 이 식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해서 여기에 넣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I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 대신에 이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I는 1 델타의 죄송합니다. K 프라임 빼기 1 델타의 K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기의 자본 스탁과 현재 감가상각되고 남은 것의 차이가 정확히 이제 투자니까. 그래서 요식을 여기에다가 대입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도 괜찮고요. 저는 라그랑지 승수를 이용을 했는데, 여러분 뭐 강의 노트랑 제가 맞춰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하지만 또 강의 노트랑 다르면 여러분 헷갈리실 테니까 우선 라그랑지 승수를 사용을 해서 제가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라그랑지 승수를 이렇게 써서 기업의 자본 스탁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가는가를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소득과 여기에 소비를 표시했듯이 이런 형태로 라그랑지 승수에 제약식을 넣으면 제약이 없는 이윤 극대화 문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식은 이제 더 이상 두 식이 같은 건 아니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기업이 무엇과 무엇을 선택하냐면 결과적으로 n과 n 프라임과 i를 선택하는 거. 죄송합니다. n과 n 프라임과 i를 선택하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k 프라임에 대해서도 한번 식을 풀어보도록 하죠. 똑같은 방식으로 미분을 해서 0이라고 두면 우리가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제가 하나씩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 n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n이 어디 있냐면, 자, n이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미래 시점에는 n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n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건 생산함수니까, 생산함수를 n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것은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을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세타의 g에 k 세타의
n의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것이고요. 이건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의 미분은 다 아실 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에 대해서 미분하면 w가 남겠죠. 0이라고 두면 우리가 첫 번째 일개 조건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미래 노동 투입량, 노동 시간에 대해서 일개 조건을 한번 찾아보는데 n''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만 있습니다. n', 그 다음에 n'.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1 플러스 r에 괄호를 이렇게 열어놓고 괄호 안에 있는 것만 미분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생산함수를 n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1 세타의 미래의 총 요소 생산성, 그 다음에 미래의 자본 스탁의 세타승, 그 다음에 n'의 마이너스 세타승. 그러니까 1 세타에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빼기 w'만 남겠죠. w'.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일개 조건을 구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투자에 따른 효과, 그 다음에 자본 스탁, 미래의 자본 스탁에 따른 효과를 이제 각각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일개 조건 구한 거는 다시 한번 지우고요. 제가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일개 조건을 구해 보면 자, 투자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i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마이너스 i를 i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만 남겠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기를 풀어보면 람다의 i가 될 테니까 i에 대해서 미분하면 람다만 남아요. 더하기 람다. 그래서 람다가 얼마냐면 바로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K'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K'은 어디에 있냐면 K'은 조금 많죠. K'에 대한 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여기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하나 있어요. 각각 한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겠지만 요식도 하나 지워버리고요. 세 번째도 우리가 봤으니까 첫 번째 현재 노동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일개 조건을 구해보면 그건 뭐냐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현재 임금과 같다는 거고요. 두 번째 미래의 노동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일개 조건을 구해보면 미래의 한계 생산 빼기 미래의 임금 거기를 이제 현재 가치로 바꿔준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뭐 미래의 노동 생산성과 그러니까 한계 생산과 미래의 임금이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인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구했던 것이 람다는 1과 같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이제 K'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K'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 K'은 이제 첫 번째 식엔 나오지 않으니까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 K' 여기 없습니다. K' 없는 건 다 지워버리죠. 여기 다 없으니까요. 다 지워버리면 자 K'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자 미래의 이윤 현재 가치 미래 이윤의 현재 가치에 나타나니까 자 K'이 나타납니다. 미분해주면 우선 1 플러스 r을 이렇게 써놓고요. 괄호 안에 K'에 대해서 미분하면 세타가 앞으로 내려와서 세타의 G의 프라임에 그 다음에 K'의 미래의 자본 스탁의 세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미래의 노동 시간의 1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K' 또 있으니까 K'에 대해서 미분하면 1 마이너스 델타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줄은 다 해결했고요. 지워버립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 사실 마지막 줄이죠. 마지막 줄 보면 마이너스 람다의 K'이니까 뭐만 남냐면 마이너스 람다만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0이라고 두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한 식들을 쭉 정리해보면 첫 번째 식이 뭐였었냐면 자 n에 대해서 미분을 했고 n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
빼기 임금이 0이다. 이 말은 노동의 한계 생산이 웨이지와 같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n 프라임으로 미분을 했더니 1 over 1 플러스 r에 1 마이너스 세타의 g 프라임의 미래의 자본 스탁의 세타 승, 미래의 노동 시간의 마이너스 세타 승이 여기서 미래의 임금을 빼면 0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변에 1 플러스 r을 한번 곱해보면 이렇게 곱하면 당연히 이쪽은 1 플러스 r이 없어질 것이고요. 오른쪽엔 0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도 0이겠죠. 결과적으로 첫 번째 식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이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래의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바로 미래의 임금과 같다. 이런 뜻이 되고요. 세 번째, 람다는 1이었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자, 이 결과를 여기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얻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째 식은 1 over 1 플러스 r의 자본의 한계 생산이죠. K에 대해서 생산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다 한번 써보고 제가 다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그 다음에 람다가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1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 똑같이 1 플러스 r을 곱해주는데 이제 이쪽에 1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했으니까 1 플러스 r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선 1 플러스 r이 없어지고 오른쪽에서는 1 곱하기 1 플러스 r이니까 여기는 1 플러스 r이 됩니다. 그래서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자본 스탁이 어떤 식으로 미래 자본 스탁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가, 이 식만 하나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제약식으로 이용했던. 그럼 이제 사실상 우리가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하긴 합니다만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마지막 식, 네 번째 식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네 번째 식은 결국 뭘 보여주는 거냐면 기업이 얼마만큼을 투자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식입니다. 이건 이제 투자 I와 관련된 식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재 기업이 I를 한 단위 늘리면, 그러니까 한 단위 투자를 더한다면 미래의 자본 스탁이 늘어날 거예요. 스탁이 증가하게 되고, 미래의 자본 스탁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단위 투자를 더하면 얼마만큼의 생산이 늘어나는가, 바로 세타에 다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만큼 생산이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본 스탁을 투자를 한 단위 늘렸으니까 그 늘어난 투자가 생산에 활용이 되고 일정 부분 마모가 되고 남겠죠. 투자를 했다면, 자본 스탁으로 투자를 했다면 생산에 이용이 되고 일정 부분 남게 되어 있어요. 그 남은 게 바로 요만큼이겠죠. 증가하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겠죠. 감가상각되고 남는 것. 그것이 바로 1 마이너스 델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번째 식의 좌변은 뭘 보여주냐면 한 단위 투자를 현재 한 단위 투자를 늘리면 미래의 자본 스탁이 한 단위만큼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자본의 한계 생산만큼 생산이 증가해요. 자본의 한계 생산만큼 미래에. 그런 다음에 자본이 늘어났으니까 생산활동에 투입되고 감가상각이 되면 남는 게 있겠죠. 그 남는 것을 제가 유동화해서 다 처분해서 이윤의 형태로, 배당금의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돌려준다,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1 마이너스 델타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또 다른 가능성은 이런 것입니다. 한 단위 투자를 더 하지 않고요,
이거 대신에 또 하나 대안이 있어요. 얼터네이티브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 단위 투자를 더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업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것이기 때문에 한 단위 투자를 더하지 않고 현재 이것을 배당금의 형태로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돌려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서 조금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배당금의 형태로 소비자들한테 돌려줬을 때 소비자들이 그걸 다 뭐 소비를 한다든가 혹은 뭐 다른 걸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기업이 이걸 배당금의 형태로 잠시 뭐 은행에 맡겨놓는다든가 조금 우리 컨텍스트에서는 자꾸 이렇게 어떤 스토리의 범위를 넘어서긴 하지만 이제 배당금의 형태로 사내 유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내 유보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 유보의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한 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한 단위 투자를 하는 대신에 사내 유보의 형태로 저축을 한다든가 혹은 뭐 이게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소비자들한테 돌려줘서 소비자들이 저축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사내 유보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면 한 기간 뒤에 1 플러스 R이 되겠죠. 이자율이 R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도 가능해요. 근데 균형 상태에서는 기업이 투자를 해서 생산을 늘리고 그로 인해서 감가상각되고 남은 것 이것도 결국은 누구의 것이 되냐면 이것도 주주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주들한테 되돌려주는 것이나 미래 시점에 가서 이렇게 해서 돌려주는 것이나 혹은 사내 유보의 형태로 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으면 1 플러스 R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나 사실상 동일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더 크다면 그쪽의 의사결정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 생산을 늘리고 그래서 남는 것을 청산해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사내 유보로 가지고 있다가 1 플러스 R을 만들어서 돌려주는 것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기업들은 이쪽이 더 크다면 당연히 이쪽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계속 투자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자본 스탁, 미래의 자본 스탁 K프라임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 자본의 한계 생산은 점점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자본의 한계 생산 체감하니까 점점 떨어져서 이 값은 결과적으로 등호가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사내 유보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이자 받아서 그걸 주주들한테 돌려준다. 그게 만약에 더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이다라고 한다면 대표적 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럼 투자가 자꾸 줄어들게 되면 미래의 자본 스탁 K 프라임이 줄어들 거예요. 이 K 프라임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자본의 한계 생산은 체감하니까 K 프라임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본의 한계 생산이 전보다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면 결과적으로 이 값은 계속 커질 것이고 부등호가 이제 등호로 바뀌겠죠.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는 반드시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생산을 늘리고 그 다음에 남은 자본 스탁을 청산해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선택이나 아니면 투자를 아예 하지 않고 애초에 사내 유보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이자 받아서 이걸 다음 기에 미래에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나 사실상 무차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일개 조건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일개 조건으로부터 구한 것이고요. 균형에서 반드시 이게 성립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같은 문제들이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미분을 해서 식을 도출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이 바로 이 식이죠. 왼쪽이 투자를 해서 생산을 늘린 다음에 남은 자본 스탁까지 다 처분해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몫이 되고요. 투자를 한 단위 더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 유보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이자를 받아서 미래 시점에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거나 이 둘이 바로 무차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다 1이 있으니까 1을 이렇게 지워주고요. 정리하면 5번과 같은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자율 R은 주어진 것으로 기업이 받아들인다고 했고요. 당연히 감가상각률도 일정한 값을 가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5번식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자본의 한계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한계 생산은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본의 한계 생산은 자본이 적을 때 굉장히 높고요. 자본이 많아지면 한계 생산이 점점 떨어지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델타만큼을 빼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자, 가로축의 변수가 미래의 자본 스탁이고요. 여기에 파란색 곡선 커브가 바로 이 왼쪽의 식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MPK가 자본의 한계 생산입니다. Marginal Product of Capital이고 미래 시점에서의 자본의 한계 생산, 자본이 굉장히 적다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큰 값을 가질 것이고 추가로 투입했을 때 자본의 한계 생산이 크니까 반대로 자본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을 때는 자본을 똑같은 크기만큼 늘린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우하향하는 형태로 MPK를 표현할 수 있고 거기에 그냥 델타만큼을 빼준 거예요. 이걸 우리가 Net Marginal Product of Capital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델타만큼을 차감해 준 거예요. 자, 이제 오른쪽에 이자율을 똑같이 표시를 했습니다. 세로축의 변수가 무엇이냐? 이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거 그냥 뭐 코코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계속해서 코코넛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생산한 것도 코코넛이고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코코넛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도 코코넛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위는 이제 사실 생산하는 재화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가 가정하기 때문에 바로 그 재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로 그 재화의 단위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로축의 변수가 코코넛 혹은 최종 재화의 단위, 소비 재화의 단위. 우리가 지금 앞서 소비자가 뭘 소비하느냐 특별히 얘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바로 그 소비재예요. 이 코코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업이 투자를 해서 생산을 늘리고 그 다음에 자본 스탁 남은 걸 처분해서 미래 시점에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나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 유보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이자를 받아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나 같아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미래 시점에서의 노동 투입량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자, 여기에서 이제 N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다면 이건 주어져 있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미 기업이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할지를 다 문제를 해결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래 노동 투입량에 이제 큰 관심이 없으니까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N 프라임 알고 있다면 이 식을 통해서 K 프라임을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자율은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 미래 시점에서의 총 요소 생산성이 어떻게 될지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K 프라임이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식이 같아지는 점에서 기업은 그만큼의 자본 스탁을 미래에 확충하려고 할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게 바로 기업이 선택하는 미래의 자본 스탁이 되겠죠. 기업은 이만큼의 자본 스탁을 미래에 확충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현재 자본 스탁 K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의 자본 스탁은 현재 자본 스탁의 투자. 그래서 현재 자본 스탁 K는 주어진 것이고요. 뭐 100이면 100 이렇게 주어진 것이고 I를 얼마만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자본 스탁이 결정될 텐데 미래의 자본 스탁을 얼마만큼 선택하는 것이 최적인가 라고 봤더니 이만큼 선택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이만큼이 최적이에요. 그렇다면 투자를 얼마만큼 해야 될까? 만약에 현재 주어진 자본 스탁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뭐 이쯤 된다고 한번 해보죠. 1-델타의 K라고 썼습니다. 현재 K만큼 주어져 있고 현재 생산에 투입하고 나서 감가상각된 것 제외하고 났더니 남은 것이 이제 1-델타의 K겠죠.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률이 20%라고 한다면 감가상각되고 남은 거는 이제 80이 되겠죠. 20%만큼 감가상각됐으니까 이게 8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시점에서의 최적의 자본 스탁을 우리가 지금 찾았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뭐 120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투자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투자는 바로 이 차이만큼일 테니까 40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문제, 단순한 기업의 문제로부터 현재의 자본 스탁을 알고 있다면 미래에 얼마만큼의 자본 스탁을 확충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도출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얼마만큼의 투자를 선택하게 되는가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다음은 기업의 투자가 이자율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쭉 해야 되는데요. 벌써 1시간이 넘어서 그래서 아쉽지만 저도 더 많은 내용을 좀 강의할 수 있으면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좀 한 학기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중국어 시경제학 강의 잘 관심을 갖고 뭐 시청이죠, 시청.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학기에 뭐 다른 과목에서 여러분들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